제가 대학을 퇴임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제가 대학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 도중에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공항 밖에를 이렇게 튀어나와 보니까 그 전까지는 입 안에 이렇게 입 속에 갇혀 있었던 그런 상태였었는데, 어느 날 공항 밖을 이렇게 튀어나와 보니까 내 앞에 서 있는 환자가 사람으로 보였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보아왔던 환자가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질병만 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항 안에서 질병이 뭔지만 막 들여다보고 있었지, 실제로 막상 환자가 사람인지를 모르고 진료를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때부터 의학에서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좀 시작하니까 정인퇴임에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람 이야기를 미처 못하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상 대학을 나와서 보니까, 대학에 있을 때 공항에서부터 탈출을 했는데 또 막상 대학에서 사회로 나오니까 도대체 의학 전반이라는 게, 의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의학으로부터 한번 탈출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의학으로 더 자유로워지고 탈출 비슷한 생각을 가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학 밖에서 혹은 치의학 밖에서 의학이나 치의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가지려고 노력해 봤는데, 진정한 좋은 의료인이 됐다고 생각할 때 되니까, 지금쯤은 이제 괜찮은 의료인이라고 생각할 때니까 나이가 벌써 상당히 많이 먹어서 손이 안 돌아가고 눈이 잘 안 보이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사가 제대로 진정한 좋은 의사가 되기는 정말 많은 세월이 흐르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지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사가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저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 걸려서 그때야 비로소 내가 괜찮은 의사군 하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의사가 되기는 참 많은 세월과 시행착오가 필요한 거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막상 대학을 나와 보니까 대학은 좁고 세상은 넓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있을 때는 대학만이, 그 속에만이 우주 진리가 다 있는 듯하고, 대학만이 모든 게 다 대학만에 존재하는 것처럼 오만하고 좀 건방진 그런 태도로 대학에 있었던 것 같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우리가 학생을 가르칠 때 항상 과학 이론이나 혹은 소위 실용주의 교육, 즉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하학적인 교육, 방법론이나 기술론 이런 거는 알았겠지, 막상 형이하학적인, 즉 의학이 어떤 인문학적으로 접목이 돼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막상 가르치지를 못했던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의학은 실제로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혹은 또 예술까지도 어우러는 이런 학문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방법론만 가르치고 기능주의의 교육을 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학 교육을 저희들 나름대로 대학을 나와서 지금 생각하고 또 대학에 있을 때도 보면은 혹시 학생 때나 혹은 그 수련회 과정 같은 걸 보면요, 마치 수련회 교육은 군대식을 방불하는 그런 교육을 실제로 의사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정보, 의학에도 별로 필요 없는 정보 같은 거를 과잉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혹사하기도 하고, 그런 그 지식을 쓸데없는데 혹사하게 하기 때문에, 허심탄회한 어떤 인간적인 토론이나 혹은, 대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대학의 교육에서는 금기되어 있는 상황 비슷하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인간적인 대화, 인문학적인 대화, 혹은 뭐 철학적인 대화도 좋고요. 그런 것들이 이 학에서는 방법론보다도 더 필요한 건지도 모르는데 실제로는 그런 교육을 할 겨를도 없고 그런 거는 커리큘럼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가르칠 때 저희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 맞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 건 과학적이죠. 물이 되는데 왜 얼음이 녹으면은 봄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까지도 가르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는 게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정확한 답인데 그 정확한 답보다는 더 인문학적이고 더 정서적인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올 것이다라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해학을 보면요. 실제로 서구 이해학입니다. 서구 이해학을 갖다가 무슨 성경처럼 막 그 비판 없이 똑같이 붕어빵처럼 이렇게 복제해가지고 가르치고 하는 그 서양 이해학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복제 없이 가르치는 게 가장 잘 가르치고 가장 좋은 지식을 전달했다고 교육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실제로 학문의 그 가치는 오히려 그 이학적인 어떤 방법론보다는 더 인문학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의사를 만드는데 더 필요한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학 교육은 인문학 또 이학 교육뿐만 아니라 인문학 혹은 사회과학적 사고를 키워주는 아주 그 역동적인 의학 교육이 돼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교육을 못하고 어떤 대학이라는 데는 항상 학생들을 평가를 성적으로만 평가합니다. 성적 좋은 사람은 훌륭하고 성적 나쁜 놈은 좋지 않은 사람은 좋지 않는 이런 성적으로만 우열을 가리는 이런 그 방식들이 대학에는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연 학생들 교육에 맞는 설정이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치의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이 강의가 전체가 치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쭉 훑어보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치의학의 한 세기를 앞으로 또 다음 강의에서 더 상세하게 치의학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세세콜콜이 하리라 믿습니다만은 제가 대체적으로 간추려 보면은 실제로 우리 의학은 혹은 치의학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됐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동의학이 있었습니다. 허준 같은 분들이 동의보감에서 주장한 동의학이 있긴 있었는데 동의학은 19세기 정도에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동의학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의학은 존재하지 않았다. 심하게 말해서 존재하지 않았다 생각할 정도로 서양의학이 우리 의학을 지배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 치의학은 더더욱 서양적인 방법이나 서양의학이 접목이 되어 서양의학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치의학을 뭐 나중에 후배 학자들이 다시 이런 치의학에 대한 역사를 하겠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치의학 사회 변동기가 보면요. 한국이 경제 발전이 한 50년간 경제 발전한 사실이 세계 유례 없는 경제 발전을 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빠른 속도의 경제 발전을 하면서 학문이나 특히 우리 치의학 같은 것도 그 경제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소위 문화적인 지체 현상을 발생을 시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학문이 들어오면 그 학문이 제대로 소화되기 전에 또 다른 학문이 덮치고 이렇게 자꾸 지체가 되니까 그 학문을 제대로 소화 못하고 또 다음 학문의 어떤 물결에 또 휩싸이기도 하고 이런 지체 현상을 우리가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70년대는 교정, 그 치아 교정인데 교정 치료의 선풍이 불었습니다. 교정 못하는 치과에서는 치과의사가 아닌 것처럼 모든 풍조가 교정 일변도 교정을 잘하는 의사 이런 쪽으로 선풍이 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와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도자기, 세라믹이라고 그러죠. 포셀라인, 이빨하고 색깔이 똑같은 옛날에는 뭐 금속으로 치아를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세라믹이라고 이 도자기가 이빨 색하고 똑같은 어떤 그 물질이 탄생되면서 온 천지가 다 도자기 이 만능으로 갔습니다. 그 어금니 쪽에는 도자기로 하면 안 되는데도 어금니도 막 도자기로 보초를 하고 이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부터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지금 아시는 임플란트라는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아직도 불고 있고요. 이 임플란트라는 개념은 참 어떻게 보면 참 환상적인 개념이죠. 왜냐하면 치아가 없는데 세부치를 나사처럼 입속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치아를 만드는 이런 것들은 참 어떻게 보면 환상적이고 참 획기적인 의료의 테크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고 할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어떤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인데, 이거 치아 빠지면 뭐 다른 걸 이렇게 심어가지고 치아를 대신할 수 없을까? 그런 이야기를 대학 다닐 때 무슨 딴 나라 이야기처럼 만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가 되고 얼마 후에 바로 그런 수식이 쇠를 이에 박아가지고 이를 만드는 그런 임플란트라는 수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도저히 저 개인적인 감정을 그 임플란트라는 수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건 아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꿈처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현실로 빨리 다가오는 건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저는 소위 임플란트가 막 앞서갈 때 저는 대학에서 안티 임플란티스트로 작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플란트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앞서 달려가면서 남용하지 말자 하는 그런 소위 그 안티 임플란티스트의 역할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전공이 치주학 전공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임플란트 많이 합니다만 그런 임플란트 선풍이 불고 있고 지금도 임플란트는 치과계를 아주 폭풍처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다른 나라는 굉장히 임플란트를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또 임플란트를 많은 수련을 겪고 전문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루고 싶어 하고 또 하고 싶어 하고 하는 이런 소위 문화적인 그 현상을 막 태풍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풍조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그 치아의 사회 변동기를 한 50년 동안에 많은 변동기, 큰 덩치의 변동기를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제가 치의학 학자로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경제가 그렇게 빠른 속도의 경제 발전을 하면서 우리 치의학에서 따라가지 못한 게 치과 재료학 쪽입니다. 치과에는요, 약물이 별로 없어요. 약을 먹고 치과병이 낫는 그런 약이 별로 없어요. 그 대신에 치과는 항상 머티리얼, 재료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접착제, 무슨 온갖 재료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 경제 개발하는 그 시간 내에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재료 개발을 소홀히 했다는 거가 아쉽습니다. 그거는 재료 하시는 분들이 뭐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그 재료가 개발되고 또 그 발달이 되면은 결국 치과 산업이 발달되는 거죠.
치과 산업이 발달되면 그 산업에서 나온 이유를 학계에다가 돌려주고 그래서 산학 협동이 이루어져서 학문이 더 왕성하게 발달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결국 치과 기업이 잘 돼야지 그런 게 잘 됩니다. 근데 그게 50년대 경제 빠른 성장 중에서 우리 치과 산업이 좀 부족했다는 것은 우리 치과 사회 변동기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저 나름대로 남아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치과 의사들은 우리 치과 의사 나름대로 은근히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러자 약점 같은 거. 다시 말해서 치과 의사로서는 생명 구출에 대한 명제가 별로 없습니다. 치과 병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의학들은 뭐 큰 병이 걸리면 뭐 죽기도 하고 막 이런 극적인 그 변화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치과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의 연속입니다. 그 작업을 정확하게 하고 정밀히 하고 아주 예리하게 잘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생명의 극적 구출에 대한 부분은 약하기도 하죠. 그런 능력과 생명의 구출에 대한 명제가 적기 때문에 다른 어떤 특별한 비술이나 어떤 방법으로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료에는 오히려 그 치료의 어떤 그 효과의 극적보다도 주술적인 치료 효과에 더 힘을 기울이는 경우가 있죠. 다시 말하면 무슨 치과 병원을 갔다가 고급스러운 가구나 장비로 치장한다든가 치료실 내부로 아주 지나치게 화려하게 한다든가 또 치과 홍보, 지나친 그 환자 유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치졸할 정도로 그런 홍보를 하는 그런 결함을 치과 문화에서는 좀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죠. 그래서 우리 치과 의사들은 지금 은근히 자기 스스로가 잘 살게 된 치과 의사 혹은 또 주위에서는 치과 의사는 잘 살고 부자들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흔히들 합니다. 지금은 다행인지 뭐 어떤지 모르다 하여튼 시대의 사조에 의해서 치과 의학의 그 선호도, 즉 학생들이 들어오는 선호도나 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호도가 그런 대로 상위권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치과 의료가 어떤 사회적인 그 위상에서 비교적 상위권에 있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우리가 지식이 개발되고 우리가 훌륭하게 그 좋은 뭐 교육이나 또 노력을 해서 얻어진다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선진화 물질이 시대적인 추이에 의해서 된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 시대적인 추이에 따라서 저 같은 기성세대가 노력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치과를 전공할 때 뭐 이 서울대학 경우에도 속된 말로 카트라인이 별로 높지 않은 제일 낮은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치과대학 다니는 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 안 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지금 여기 서 있는 연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치과가 위상이 그만치 높아지고 좋아졌다 하는 이야기는 시대적인 물결하고 같이 이렇게 이루어진 업적인데 우리가 잘 살게 된 치과 혹은 뭐 치과에서는 좋은 직업이야 하는 것들을 동일어로 같이 이 시대 사조하고 맞게 동일어로 사용해도 될까 하는 부분은 아직도 회의적입니다. 다른 사회에서 혹은 다른 영역에서 우리 치과에 대한 집단에 대한 평가가 엄밀히 평가를 받아볼 때 생각 외로 평가절하된 모습을 저 경우도 그렇고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그 평가절하된 모습을 보면서 저희 세대는 지나오는 동안에 많은 충격과 괴리감을 느끼기도 했던 시대가 저희들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또 치과의사는 부자라는 게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부자야 하는 이야기들은 이거는 우리들만의 리그입니다. 우리들만이 하는 이야기지 일반 사회에서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우리 지금 학문의 위치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히포크라테스, 저기 2500년 전입니다. 그때 의료 행위에는 의료 약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공기, 물, 음식 혹은 그 자기 주위에 있는 지형, 습관 이런 것들이 변화되면서 질병이 생긴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인간이 자연과의 조화를 잘 이루면 병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 조화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참 막연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현대의학은 그렇지 않죠. 뭐 항상 생물학적으로 뭐 구조를 따지고 생물학적인 기전을 찾고 혹은 생리 장애나 무슨 세균이 어떻게 있느냐 이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의학을 풀어나가고 2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는 그 과학적인 근거보다도 사람이 자연하고 조화를 걸어쳤을 때 질병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지금 요즘 와서 현대의학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이제 사람 찾기 합니다. 사람을 찾으려고 질병보다도 질병을 가진 사람에 대한 연구도 하고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 찾기 이런 운동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벌써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당시하고 지금 같이 맞았던 너무나 먼 길을 걸어와가지고 지금 사람 찾기 하는 의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양의학이 그 발달한 거는 제가 뭐 역사가 아닙니다만 저 나름대로 그 추리를 하면 기독교 문화하고 같이 발달이 돼서 서양의학이.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발달되는 거기서 서양의학이 같이 발달되면서 기독교 문화가 원체 그 당시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과학이나 의학이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갈릴리인가요? 그 사람들이 지동설을 내가 막 종교 재판을 잡고 막 이런 걸 자꾸 하니까 의학 하는 사람들도 굳이 애매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거 없이 그냥 종교 쪽에 떼주자 그러면서 종교 쪽에다가 넘겨준 게 사람의 구조가 물심으로 돼 있잖아. 육체하고 마음하고 합쳐가지고 인간이 돼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육체만 떼온 거예요. 바디만 떼오고 휴먼 빙 이 인간에 대한 마음은 종교적으로 엉거리 줘 본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처음부터 출발하면서부터 맨날 바디만 가지고 휴먼 바디만 가지고 그걸 자르고 분석하고 하면 숫자가 에비던스 숫자가 나오고 또 확실한 그 증거가 나오니까 가장 정확한 의학으로 발달이 되어 왔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놓친 거는 마음을 놓쳤단 말이에요. 사실은 사람의 병은 마음하고 육체가 합쳐서 병이 생기는데 마음 쪽은 종교 쪽으로 엉거리 떼주고 육체만 가지고 막 이렇게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근사하게 나와요. 결과는. 뭐냐면 숫자가 탁탁탁 나오고 정석이 분석처럼 나오니까. 그래서 서양의학은 오히려 이건 무소불이다. 따를 수 없는 정확하고 확실한 의학이 서양의학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왔었던 거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요. 서양의학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 같은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혈압이나 무슨 이런 퇴행성 변화 같은 거는 서양의학이 어떻게 보면 손을 못 쓰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혈압이 높으면 그냥 혈압 낮추는 약만 먹습니다. 근데 그 혈압이라는 상태는 인간적인 형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혈압이 왜 생겼냐 하는 문제는 사회학적 배경, 뭐 가족 배경, 뭐 자기 개인의 사정 이렇게 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저희들 속된 말로 혈압 올라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혈압 올라가는 그게 혈압입니다. 혈압 오르다는 건 과학적인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과학적인 현상으로 약을 먹어서 혈압 오르는 걸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약을 먹으면 내려가요, 혈압이. 내려가니까, 혈압을 정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혈압은 가장 인문학적이고 사회학적이고 이런 혈압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의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막 간을 이식하고 조직을 이식하는 이런 훌륭한 업적을 하는 현대의학이 그까지 만성 혈압, 당뇨, 이거는 뭐 속된 말로 누구 떡먹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은 큰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시시대 때, 그 히포크라테스 시대 그 당시에 원시시대 때 의학은 우주 질서의 파괴, 즉 자연하고의 조화가 안 맞으면은 혹은 부도덕한 행위, 이런 게 이럴 때 신이 내리는 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병을 접근하는 방법은 오히려 사회 문화적 혹은 맥락으로 병을 해석을 했던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아까 말한 그 사람 찾기하고 일맥상통되는 의학이 원시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보면 의료 사회학적으로 보면요, 의사가 가장 존경받았을 때가 원시시대였답니다. 그 샤머니즘, 막 이게 무당 구슬해가지고 사람을 낫게 하는 그, 왜냐하면 신의 징벌에 의해서 병이 생기니까 그 신의 징벌을 풀어주는 그 무속, 이런 행위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의료술이었는데, 그 시대 때 일반 사람들이 의사에 대한 그 소위 무속인에 대한 신뢰나 이 존경도가 가장 높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동의를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서양의학은 마음과 신체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소위 물심이원론, 그때 뭐 데카르트 같은 그런 학자들도, 그런 철학자도 물심이원론을 주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심을 분리하고 바디만 갖고 있잖아. 고장난 부분만 찾아야 되면, 뭐 자동차가 고장나면은 그 자동차에 뭐 창문 고치고 타이어 고치고 그런 식으로 부품별로 고치는 그런 성격이 서양의학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균만 제거하면 국소치료법, 즉 이런 것들만 강조되고, 어떤 질병이 있으면은 일률적인 처방.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보면 배가 아프다고 생각하면은 한국 나름대로 먹는 무슨 식물의 뿌리라든가 혹은 무슨 열매 같은 게 틀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모든 나라의 그 병들은 아프면 무슨 약을 먹는다, 진통제를 뭐 먹어야 된다고 온 세계를 다 공통적인 일률적인 처방으로 요리책 처방처럼 처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서양의학이 이런 길로 가서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한번 또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젊었을 때나 혹은 여러 번 들었으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무슨 철학자나 어떤 이런 분들이 한 줄 알았어요. 그게 히포크라테스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잠언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 히포크라테스가 한 이야기인데, 그게 아까 4,500년 전입니다. 그때 히포크라테스의 잠언이 의학은 가장 훌륭한 예술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의학은 예술이라고 그랬었어.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그 의학을 하는 사람들의 무지와 아무런 생각 없이 판단해버리는 의사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 예술은, 이 예술은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것이 되었다. BC 40년 전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은 예술이라고 그러고 그 예술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갈파를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지금 의사한테 갈파하는 이야기하고 너무나 흡사해서 참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치의학도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을 시킬 때 치과 학문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해서 내보내면 사회에 나가서 좋은 의사가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치과 의사들은 치과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회 속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을 치료하기 때문에 이 사회성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사회성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대학을 나오기 전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악에서부터 탈출하니까 사람이 보였다는 이야기를 대학에서 정년 퇴임하기 한 4, 5, 6년 전에 문득 환자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 참 철이 들어도 늦게 철을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대학원 강의에 사회와 치의학이라는 강좌를 오픈했었습니다. 4, 5년 전에. 그래서 학생들한테 치의학 아닌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같은 이런 것들을 서로 디스커스하고 그런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지금 교수가 되고 뭐 나와서 사회에 일어나 하겠죠. 근데 참 그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서로 이렇게 편한 대화도 했던 게 참 인상적인데 지금도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한테 그 강의를 듣던 게 사회생활 하고 또 하는데 상당한 지식보다도 오히려 그 교육이 좋았다 하는 생각을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럼 뭐 그거는 아전이 수격인지 몰라도 저도 참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인문하고 자연하고가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어요. 너는 인문 전공, 너는 자연과학 전공 이렇게 두 개의 첨예된 문화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가 인문학하고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의학은 의학, 사회학은 사회학, 인문학은 인문학 이렇게 서로 분리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멀리하는 이런 문화가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한 자연과 인문학이 이렇게 대화, 의학도 마찬가지로 의학이 사회학하고 접목하는 것들은 아직도 안 되는데 이건 앞으로 교육의 하나의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과 질환은요, 우리 의사들은 치과 질환을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치, 잇몸병. 근데 일반 사람들은 치과병을 질환으로 안 보고 있어요. 치과는 불편해, 보기 싫어, 아파. 이런 개념이지, 이 병을 안 고치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고 생명이 위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치과를 보고 있는 안목은 아주 엄격히 위해서 질병을 안 보고 있다는 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민이 있고. 근데 우리는 질병으로 봐주길 바라죠. 그하고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괴리를 이렇게 충돌이 생기고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죠. 근데 실제로 말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치과 질환은요, 풍요병입니다. 잘 먹고 음식 좋게 먹고 설탕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생기는 하나의 만성 퇴행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치과 질환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환경, 영양 혹은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 혹은 개인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런 것들이 치과 질병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질병은 치료 위주보다도 항상 예방 정기 관리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만성 질병 유형일 수도 있죠. 선진국 같은 데서는 이건 속된 이야기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사장이 휴가를 갈 때 그 비서 보고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나 9월 달에 치과 약속을 11일로 미뤄줘.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여행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약속이 치과 예약 약속. 그러니까 치과는 항상 정기적으로 가가지고 안 아플 때도 가가지고 체크하고 예방하고 정기 관리하는 이런 학문이 치과 학문인데 우리는 치과 학문은 그냥 이가 조금 나쁘면 그냥 먹고 임플란트 심고 치료 예약으로 자꾸 가는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방하고 관리하고 또 생활 양식하고 연결돼서 어떤 영양을 먹고 어떤 환경에 있느냐 하는 게 치과 질환하고 가장 관계가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뿐만 아니라 일반 의사들한테 우리 의사들한테 권리를 부여한 게 있습니다. 즉 의사들은 어떤 사람이냐 의료의 가치가 좋고 정당하고 진실한 민가를 판단하게 내려준 하나의 문화적인 권위를 우리한테 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적인 권위를 대체적으로 의사들이 사회적인 권위로 많이 써요. 저도 의사입니다만 의사들이 대체로 사회적인 권위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제일 잘났고 의사가 내가 제일 잘났고 나를 도와주고 있는 간호사나 혹은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도와주고 있는 파라덴탈 에이전트 즉 우리를 도와주는 코워커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비하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고 이런 권위의식이 문화적인 그 권위를 굉장히 많이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수평관계입니다. 의사나 간호사나 일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일하는 코워커,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는 권위도 갖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의술의 권위가 상당히 사회적인 권위로
남용되고 있는 게 아주 나쁜 습관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의사의 권위가 있다는 이야기는 의사한테는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정되거나 혹은 평가되지 않을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자율성을 주어줍니다. 의사는 뭘 해도 법적으로 아주 어긋나는 특별한 행위를, 상해를 입히지 않으면 법으로 제재를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치아를 치료를 못하니까 뽑아도 좋고, 하여튼 이 자율성, 의사의 권위와 우월성은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것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자율성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비평을 받을 만한 그런 장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율성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문화적으로 어떤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를 행사하는 데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많은 그 수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에 가보면은 명의가 많아요. 유명한 의사. 대학병원에 가면 어떤 사람이 막 유명하다고 소문이 막 많이 나와 있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은 저도 대학에 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명의에 속했었어요. 근데 그 명의가 과연 양이야, 좋은 의사야 하는 이야기는 저도 답을 못 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건방지고 거만하고 이 문화적인 권위를 가장 사회적인 권위로 행세를 하고 했던 게 그 당시에 또 제가 옛날에 명의로 있었을 때, 유명한 의사로 있을 때 했던 바로 권위가 바로 그런 권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사들은 그 권위를 문화적으로 준 권위 혹은 사회적인 권위가 아닌 문화적으로 준 자율성에 또 부족해서 의사들이 만든 게 의료사회학적으로 보다 높은 권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만들었냐? 스페셜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전문의를 만든 거예요. 의학적으로, 의료사회학적으로 지금 분석할 때 의사들이 전문의를 만든 그 자체가 가장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과에 가시면은 내과에 분할된 과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16개나 17개 그 정도 됩니다. 이 조그마한 이 가슴 속에 16개의 칸막이를 해가지고 그 칸막이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스페셜 전문이라고 하고 있는 이 시대의 그 의료의 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거기 어떻게 간하고 무슨 콩팥하고 또 위하고 이 다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칸막이 해가지고 그 칸막이 안에서 자기가 전문이라 스페셜리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건 현대 이야기에서 가장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농담을 합니다. 자기는 왼쪽 눈 전문이지 오른쪽 눈 전문의가 아니라고. 난 왼쪽 눈만 본다고. 이런 그 자괴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만치 이 전문의 제도가 얼핏 보면 저도 대학에 있을 때는 그 전문의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그것만 끝내주기 잘 보는 거니까 참 좋은 거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대학을 나와가지고 의료를 다른 시각에서 보니까 참 이 전문의 제도가 잘못된 것보다도 참 맹점이 참 많구나 하는 시각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주의적인 의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권위 있는 의사, 존경받고 권위 있는 의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젊었을 때 의료에 대한 칼럼을 한번 읽었는데 그때 어떤 미국의 무슨 트리도라는 의사의 뉴욕 근처에 강가에 가면 그 의사의 묘비가 있대요. 묘비에 이렇게 써놨대요. 의료의 목적인가? 의료에 관계되는 말로 이렇게 써놨대요. 가끔 치료하고 자주 돌보고 언제나 위로한다. 이렇게 묘비에 써 있을 때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가 젊었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어. 그래서 차차 저는 그걸 메모를 해놓고 이제 보다 보니 나이가 들면서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는요 가끔 치료하고 자주 치료하고 언제나 치료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치료는 조금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봐주고 또 야, 아프나 안 아프냐 뭐 괜찮냐 하고 위로하는 이 부분이 치료보다는 더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치료만 합니다. 약만 주고 사람하고 대화도 한번 안 하고 항상 치료하고 자주 치료하고 언제나 치료합니다. 요즘 젊은 고등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학생들 보면요, 뭐 저희 손자나 보면 그렇습니다. 가끔 공부하고 자주 공부하고 언제나 공부합니다. 그러면 얼핏 보면 가끔 공부하고 자주 공부하고 언제나 공부하니까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공부하고 자주 놀고 언제나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는 데서 사실 사회성을 배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기성세대 이야기하면 안 됐지만 저희들이 시대 때는 무슨 동네에 나가서 야구를 하면은 그 야구하는 그 사회에서 서열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내가 할 역할,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딱 주어지는데 그게 놀이 문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야구도 물론 하지 않을 뿐더러 매일 공부하고 자주 공부하고 언제나 공부하니까 참 공부해가지고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좀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의사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환자를 볼 때 질병만 보지 않고 결국 환자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환자들입니다. 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냥 질병만 보고 있으니까 사람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병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질병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사람이 뭔지를 의사가 인문학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교육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행동과학에 대한 연구나 혹은 사회 심리학적 성향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교육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환자를 의학에서 환자한테 의료술을 적용하는 케이스로만 보지 환자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대상, 이해를 해야 할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게 현대의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학은 기술을 적용하는 사례가 케이스가 아니고 항상 이해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의학 속에는 과학과 예술이 같이 평화롭게 접목되어 있는 의술이라면 가장 좋은 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낭만적인 이야기인지 몰라도 의술이 지향해야 될 어떤 목표가 있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몰라도 의학이 지향해야 될 목표는 아트입니다. 가장 향해서 가야 될 곳이 있다면 예술적인 의술로 가야 됩니다. 가장 예술성이 있는 그런 성화된 의술로 가려고 노력하는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술이 지향해야 될 목표가 되고 거꾸로 예술인들은 사이언티픽해야 돼. 과학적으로 돼야 돼. 거꾸로 예술인들은 음악이 막 난해하고 하지만 그 난해한 속에서도 질서와 과학적인 게 정돈되어 있듯이 예술은 과학하고 접목하고 의술은 예술하고 접목보다 예술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런 학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의학은 어떤 책에 보면 치의학은 scientific art라고 합니다. 과학적인 예술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치의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치과는 수술하는 뭐 다른 장기를 수술하는 데는 수술하고 난 부위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우리 치과에서 치료하고 난 어떤 구조물이나 이 보철물이나 어떤 치료물들이 입만 열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속의 작품을 뭐 또 낭만적으로 생각할지 모르도 입속에 하나의 작품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치료를 하면은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 치료보다는 더 성화된 치료를 할 수 있고 입속의 풍경은 치의학적으로 입속의 풍경은 그 입속을 환자 입술을 들여다보면 그 입속에 있는 모습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자화상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치과 의학은 특히 이 예술하고 관계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의학도 마찬가지로 과학적 예술
혹은 예술적 과학, 예술적 의학 이렇게 서로 접목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학 교육에서 이제는 좀 바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대학에서 뭐 논문 읽는 거와 무슨 이런 것들 또 세미나 같은 형식을 해가지고 뭐 방법론으로 교육을 막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너무 논문만 많이 읽고 무슨 이런 것들 세미나가 많이 하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의사가 될 거리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논문 읽기나 이런 것들보다는 스스로 고민하고 문제화 시키면서 자기 나름대로 깊은 사유 과정을 정진하는 그런 정신훈련이 의학을 만드는 의사를 만드는데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학은 혹은 질병을 연구하는 것은 철학 혹은 문학, 역사, 이런 음악, 뭐 종교 이런 과학 다 합친 넓은 탐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의사가 닥터가 아니라 치유자, 마음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치유하는 그런 인물을 만드는 교육 이런 것들이 의학 교육이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결론 비슷합니다만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을 가진 사람이 환자입니까? 환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병을 가진 사람을 치료해야 됩니다. 질병은 사람 밖에는 질병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밖에 존재하지 않는 질병이 사람 밖에서 존재하는 질병은 없기 때문에 질병은 결국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인문학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과를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해온보다도 치과 앞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어떤 패러다임이 있다면은 저 나름대로 우리는 항상 치과를 임플란트나 무슨 보철물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없는 걸 막 모형으로 만들어내고 하는 수복 치료 이런 것들을 그냥 중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복 치료에서 더 비중 있게 예방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런 식으로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지 좋은 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파라메디칼 혹은 파라덴탈 에이전트들을 잘 활용을 안 합니다. 무시하고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간호사나 치과위생사나 기공사나 이런 사람들을 수직관계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지 존경을 안 하죠. 그러면 이 작품이 좋은 작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치료의 이 패러다임은 파라덴탈 에이전트, 즉 우리를 도우고 있는 주위에 있는 의료 보조인들을 가장 잘 활용하고 서로 맞게 활용함으로써 좋은 의료 생산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 또 반복됩니다만은 수복 치료에서 보존 치료로 기술적인 방향을 좀 수정하고 우리 치과 질병이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뭐 1950 몇 년부터 치과 질병에 대해서 덴탈 캐리어로지, 충치, 뭐 잇몸병, 뭐 온갖 연구를 다 했는데 하나 또 치과 병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개발되어 확기진 연구 방법 연구를 해가 나온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충치 아직도 충치 예방 그 백신도 한번 발견 못했습니다. 50 몇 년간 물 푸듯이 돈을 퍼붓고 연구를 하고 또 잇몸병에 대한 무슨 고래에 대한 연구 무슨 뭐 세포에 대한 연구를 아무래도 결과가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치과 좀 속된 이야기였어. 아무 결과가 없다. 그러니까 치과 질병은요 무슨 병인론이나 어떤 그 세균 가지고 연구해야 되는 연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학자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좀 웃기는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치과 질병은 병인론적 연구에서부터 오히려 거꾸로 인문학적이고 평범한 생활 양식의 연구를 해야 돼. 뭐를 먹고 사람들이 뭐를 먹으니까 충치가 많이 생기고 뭐를 먹으니까 어떻게 좋아지더라. 이런 생활 양식이나 라이프 스타일 이런 쪽에 더 연구를 깊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동물 실험이나 무슨 세균 가지고 막 동물 실험을 하지 않으면 연구가 않다고 생각해요. 무슨 생활 양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이게 무슨 연구야, 이게 무슨 종소리지, 이렇게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이거를 허심탄회하게 바꿔야 됩니다. 병인 치과는요, 병인론적 연구에서 오히려 다른 생활하고 연결되어 있는 주위 환경과 연결되는 이런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치과병이 안 생기고 치과가 잘 예방할 수 있고 할 수 있느냐 하는 환경적인 요인 같은 이런 쪽의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결론적으로 좀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떨는지 몰라도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혹은 좋은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별로 천재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선량하다는 게 참 막연합니다만은 영어로 말하면 뭐 굿네스인가 뭐 굿네스 정도 되겠죠. 근데 저도 선량한이라는 말에 대해서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머리가 바짝바짝 빛나고 지식이 많은 아주 천재성 같은 의사, 그보다는 마음이 선량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의사 혹은 치과 의사가 되었으면 가장 좋은 의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치료를 하면 그 치료의 결과를 의사가 다 가진 것처럼 자랑하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치료의 성패는 의사하고 환자가 서로 함께 어우러내는 업적입니다. 그래서 그 업적은 치료에 너무 완전무결한 것만 추구하다가는 오히려 실망할 경우가 많죠. 우리의 치료는 우리들이 최선입니다. 우리 의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또 환자가 최선으로 협조하고 해서 이루어내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는 사람하고 관계, 여기서 이루어내는 하나의 최선, 방법, 여기서 우리가 의료가 형성되고 또 의료의 결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강의 제목이랄까, 이 주제는 치과의학의 문화와 역사가 필요한가 이런 제목인데, 우리가 치과에서 문화라는 접목을 시도한 게 좀 우스운 이야기인지 몰라도 제가 1970년 초에 제가 칼럼을 쓰면서 치과와 문화의 접목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치과에서 문화라는 이야기를 처음 교수님이 썼었냐 하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얼마나 치과의학에 도움이 됐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번 전체 강의는 치과 문화 역사에 대한 서술을 하면서 옛날 과거의 치과 역사를 돌이켜보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제일 첫 강좌를 저한테 준 거는 그 업적이 세세한 부분은 그 다른 젊은 교수들이 다 서로 맡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치과의 문화가 필요하고 또 치과가 인문학이 접목이 되어 있는 그런 의학과 예술, 의학과 인문학의 혹은 치의학과 인문학의 접목 이런 것들에 대한 그냥 개론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세세하게 더 정밀하고 더 정확한 이론들은 우리 후배 교수들이 아마 완결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